저는 지방방송국에서 탐사보도를 맡고 있는 기자 이서영입니다. 올해 35이죠. 사람들은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탐사보도라는 게 워낙 고되고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저한텐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어요. 언니 이서윤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언니와 매형 김기철 그리고 당시 8살이었던 조카 미니까지. 경찰은 매형의 빚 때문에 일가족이 비관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죠. 증거도 없이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빚쟁이 가족, 무책임한 사람들. 어머니는 그 말들을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으셨죠.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래서 기자가 됐어요. 권력의 그늘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견 장소가 언니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켜쥐고 관련 기사를 모조리 찾아봤어요. DNA 대조 중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화를 걸었죠. 담당자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가족이라고 하자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유골의 DNA가 제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니였어요.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언니가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경찰은 10년 전에 이미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자살이라고 단정 지었죠. 그런데 언니의 시신은 왜 바다에 있었을까요? 매형과 미니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저는 곧바로 포항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언니네 집이 있던 동네로 향했죠. 10년 만에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동네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엔 빨랫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네 집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저를 귀찮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했어요. 10년 전에 자살로 결론 났으니 더 조사할 게 없다는 식이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가족은 어디 있냐고. 시신도 없이 어떻게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고요. 형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기철은 빚이 수억 원이었다고. 그 정도면 비관해서 도망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하다고 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해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파헤치겠다고. 기자로서 그리고 동생으로서 언니 가족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주겠다고요. 저는 언니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다행히 몇몇은 연락이 닿았어요. 그들은 언니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언니가 실종되기 며칠 전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비관 자살을 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누군가 언니 가족을 해친 겁니다. 저는 매형의 지인들도 수소문했어요. 매형은 포항에서 작은 수산물 거래업을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모두들 말했어요. 빚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갚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자살한다. 말이 안 됐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언니가 발견된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어요. 언니가 여기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국과수에 다시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를 요청했죠. 유가족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부검 보고서가 팩스로 전송됐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의 두개골에 골절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익사가 직접 사인이지만 두부 손상이 선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이게 자살입니까? 누군가 언니를 때려 기절시킨 뒤 바다에 던진 겁니다. 저는 곧바로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부검 보고서를 내밀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시큰둥했어요. 바다에 떠내려가면서 생긴 손상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타살 아니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요. 그러자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왜 다시 들춰내느냐고. 조용히 묻어두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엔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누군가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요. 저는 경찰서를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언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카 미니의 웃는 모습도요.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다려 언니.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 증거보관실로 향했어요. 담당 직원에게 유가족 신분증을 내밀며 언니의 유품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기자증까지 꺼내 보이며 법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낡은 박스 하나가 제 앞에 놓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를 열자 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아니,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안엔 언니가 입었던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작은 가죽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죽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바닷물에 젖었다가 말라서인지 가장자리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봤죠.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200, 2800, 4100. 날짜와 함께 적힌 숫자들이었습니다. 뒤쪽 페이지로 갈수록 숫자가 커졌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15,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금액인가? 무게인가? 아니면 횟수인가? 저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부검 감식 기록도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직원은 못마땅해 했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죠. 자료를 챙겨 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최 형사. 10년 전 언니네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뭘 그만두라는 거냐고 물었죠. 최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눈빛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당신이 건드릴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위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빨리 종결하라고 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라는 게 누군지 물었어요. 최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제발 그만두라고, 당신까지 다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자살이 아니란 거. 왜 진실을 외면하십니까? 최 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속삭였어요. 태림그룹. 그 사람들 건드리면 당신 기자 생활도 끝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최 형사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태림그룹. 포항 지역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회장 오정수는 지역 유지로 통했죠.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정치권과도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언니 가족 사건과 연결된 걸까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태림그룹과 오정수 회장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죠. 하지만 몇 년 전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태림그룹 계열사 직원이 의문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도 자살로 종결됐더군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정수 회장의 아들 오동민에 대한 기사도 찾아봤어요. 오동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희 학교에 전학 온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오동민이었죠. 재벌 집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오동민은 잘생긴 얼굴에 키도 컸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싫었어요. 눈빛이 오만했거든요. 남을 깔보는 듯한 태도가 역겨웠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오동민이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사과도 없이요.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따졌죠. 오동민은 비웃듯 말했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다 평등해. 돈이 많다고 우쭐대지 마. 오동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졸업 후 오동민은 유학을 갔고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이야. 저는 오동민의 최근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태림그룹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오동민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았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의 옛 이웃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 명함을 돌리고 다녔거든요. 이웃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전화했다고. 언니가 실종되기 직전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점이냐고 물었죠. 이웃은 망설이다 말했어요. 언니가 갑자기 비싼 옷을 입고 다녔다고. 모피코트였는데 수백만 원은 좋게 하는 물건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매형은 빚에 쪼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어떻게 그런 비싼 옷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웃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 옷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어디서 돈이 생긴 거냐고, 혹시 이상한 일을 하는 건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피코트. 갑자기 생긴 돈. 그리고 태림그룹.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저는 내일 할 일을 정리했어요. 먼저 그 모피코트의 출처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동민을 만나야 했죠.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론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언니. 진실이 뭔지 곧 밝혀낼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이웃이 말한 모피코트를 추적해야 했어요. 저는 언니가 자주 다니던 옷가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가게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서윤이 동생. 오랜만이네.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제겐 시간이 없었어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언니가 실종되기 전에 모피코트를 산 적이 있냐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선 그런 비싼 옷 안 팔아. 서윤이가 그런 걸 살 형편도 아니었고. 역시나였습니다. 그럼 언니는 어디서 그 옷을 구한 걸까요? 저는 포항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명품 매장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10년 전 판매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했죠. 개인정보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한 매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도와줬습니다. 제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모양이었어요. 컴퓨터를 두드리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론 구매 기록이 없네요.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그럼 누가 산 걸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매형 이름으로도 검색해달라고 했어요. 김기철. 역시 없었습니다.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이웃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모피 코트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갈색이었고 목 부분에 금색 단추가 달려 있었다고. 브랜드 로고가 보였는데 외제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백화점을 돌았어요. 갈색 모피 코트, 금색 단추. 매장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직원이 브랜드를 특정해줬어요. 그 특징이라면 이탈리아 브랜드일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500만 원대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브랜드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취재 협조를 구했어요. 며칠이 걸렸지만 답장이 왔습니다. 10년 전 포항 지역 판매 기록을 보내줬더군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해당 시기에 구매된 코트가 딱 한 벌 있었어요. 구매자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박영호. 저는 곧바로 박영호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실존 인물이 아닌 것 같았죠.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상공회의소 사이트에 접속해 법인 등록을 조회했어요. 박영호는 한 무역회사의 대표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대양물산. 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5년 전에 폐업 처리돼 있었어요. 저는 대양물산의 과거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볼 수 없었지만 공개된 법인 공시 자료가 있었어요. 자료를 파헤치던 중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대양물산의 최대 주주가 태림그룹 계열사였던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역시 태림그룹이었습니다. 왜 태림그룹 계열사가 언니에게 비싼 코트를 사준 걸까요? 언니와 태림그룹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대양물산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조사했어요. 공시 자료엔 수산물 수출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형이 수산물 거래업을 했다는 게 떠올랐어요. 혹시 매형이 대양물산과 거래를 했던 걸까요? 저는 매형의 옛 동료를 수소문했습니다. 겨우 연락처를 알아낸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은 매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이상해졌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상했냐고 물었습니다. 동료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것 같았다고. 빚쟁이한테 시달리던 사람이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상한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항구에서 작은 배에 짐을 싣고 나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물었어요. 무슨 짐이었냐고. 동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작은 상자들이었고 무거워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형이 그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형은 태림그룹 계열사인 대양물산과 뭔가 거래를 했어요. 불법적인 거래였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움직였던 거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고 언니에게 비싼 코트를 사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매형이 손을 떼려 했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태림그룹이 매형을 그리고 언니까지 제거한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추측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숫자들을 들여다봤어요. 3200, 2800, 4100. 혹시 이게 무게가 아닐까요? 그램 단위에. 그렇다면 무엇의 무게일까요? 저는 수산물 가격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너무 비쌌죠. 다른 걸 검색했습니다. 밀수품, 금, 보석. 금 시세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전 금 시세와 수첩의 숫자를 대조해 보니 딱 들어맞았어요. 그램당 가격이었습니다. 언니의 수첩은 금괴 거래 장부였던 겁니다. 태림그룹은 금괴를 밀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형이 그 운반책이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을 떨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모피코트 구매 기록,
대양물산과 태림그룹의 관계, 금시세와 수첩의 숫자.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오정수 회장을 법정에 세울 만한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그러려면 오동민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 빼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태림그룹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다음 주에 자선 행사가 있다고 공지돼 있었습니다. 오동민도 참석할 거라고 적혀 있었죠. 거기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행사 취재 신청을 했어요. 방송국 기자 신분으로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오동민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약점을 찾아야 했어요. 그 사람을 흔들 수 있는 뭔가를 말입니다. 기사를 뒤지던 중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8년 전 오동민이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였습니다. 피해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합의로 종결됐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건이라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을 뒤졌어요. 당시 폭행 사건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이름은 김기철이었습니다. 제 매형이었어요. 자선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포항 시내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오동민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형이 오동민에게 폭행당했다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정치인들이 보였죠. 저는 취재 기자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대 위엔 태림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오정수 회장을 소개했어요. 백발의 노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 사람이 언니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모두 저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수 회장의 연설이 이어졌어요. 지역 사회 환원, 나눔의 가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무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오동민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키는 더 커 보였고 어깨도 넓어졌어요. 정장이 잘 어울렸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눈빛. 오동민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회장 옆에 서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저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유창한 말솜씨였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매형을 때렸어요. 그리고 언니 가족이 사라지는데 분명 관여했을 겁니다. 행사가 끝난 뒤 리셉션이 열렸어요. 저는 오동민에게 다가갈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오동민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악수하고 인사하느라 바빴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오동민이 잠시 혼자가 됐어요. 테라스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동민을 따라갔습니다. 테라스엔 아무도 없었어요. 오동민은 난간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걸었어요. 오동민 씨. 오동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누구시죠?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동민이 명함을 받아들더니 피식 웃었어요. 기자. 취재하러 오셨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다고 했죠. 오동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오동민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8년 전 김기철이라는 사람을 폭행한 적 있으시죠? 오동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오동민은 분명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들어섰습니다.
김기철은 제 매형입니다. 10년 전 가족과 함께 실종됐죠. 당신네 아버지가 관여했을 거예요. 오동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증거는 찾을 겁니다. 저는 기자니까요. 오동민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영. 이제 기억나네요. 고등학교 때 나한테 대들던 애. 저도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오동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여전하네요. 철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나 봐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진실은 밝혀집니다. 오동민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주제를 모르고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렸으니까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오동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네 가족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거죠. 오동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서영 씨. 세상엔 모르고 사는 게 약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동민의 반응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태림그룹이 언니 가족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요. 저는 호텔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이서영 기자님이신가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사람 같았습니다. 누구시죠?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태림그룹 대양물산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김기철 씨 처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뭘 아시는데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기철 씨는 우리 회사에서 금괴 운반 일을 했습니다. 밀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떼려고 했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동민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기철 씨를 불러내서 협박했죠. 그때 폭행도 했고요. 하지만 김기철 씨는 굽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말했어요. 며칠 뒤 김기철 씨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회장님이 처리했다는 걸. 처리라니요. 제거한 겁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당신이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용기를 냈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증거를 먼저 찾으세요. 그럼 제가 도울게요. 보트 창고를 조사해 보세요. 거기 뭔가 남아있을 겁니다. 보트 창고요. 네. 태림그룹 소유예요. 포항항 끝자락에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트 창고. 거기 가야 합니다. 증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가긴 위험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뒤져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대학 동기였던 박준혁.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위험해. 경찰에 맡겨. 경찰은 못 믿어. 10년 전에도 압력에 굴복했잖아. 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혼자 가진 마. 내가 동행할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내일 보트 창고로 갈 겁니다.
거기서 뭘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니를 위해 끝까지 가야 했어요. 보트 창고로 가기 전에 확인할 게 더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말한 대양물산 직원들을 찾아야 했어요. 더 많은 증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대양물산 직원 명단을 입수했어요. 폐업한 회사였지만 고용보험 기록은 남아 있었거든요. 명단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번호가 바뀌었거나 이사를 간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 사람, 격리로 일했던 여자가 포항에 아직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숙이었어요.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그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어요. 손님은 없었고 중년 여성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숙 씨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기자증을 보여줬습니다. 대양물산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언니 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어요. 정미숙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미숙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뭘 알고 싶은데요? 대양물산이 금괴 밀수를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저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숫자만 봤죠. 하지만 다 알았어요. 그게 뭔지. 누가 주도한 겁니까? 오정수 회장이요. 대양물산은 겉으로만 무역회사였어요. 실제론 밀수 조직이었죠. 제 매형 김기철도 거기 관여했나요?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기철 씨는 운반책이었어요. 배로 금괴를 실어 나르는 일을 했죠. 처음엔 빚 때문에 시작했대요. 하지만 나중엔 양심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손을 떼려 했군요. 네. 그런데 그게 문제였죠. 오동민 씨가 직접 나섰어요. 김기철 씨를 협박했고 때리기도 했어요. 회사에 소문이 돌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정미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김기철 씨 가족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었죠. 저도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정미숙에게 화낼 순 없었습니다. 혹시 당시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연락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정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강미선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사 직원은 아니었고 김기철 씨가 일하던 주점 마담이었어요. 김기철 씨랑 친했죠? 주점이요. 네. 항구 근처에 있었어요. 지금도 장사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강미선. 주점 마담. 정미숙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항구로 향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주점들이 즐비한 골목이었어요. 간판들이 낡아 보였죠.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강미선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가게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강미선은 지금 근처 작은 바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바는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낮인데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두컴컴했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카운터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였어요. 화장이 짙었지만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강미선 씨인가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담배를 입에 문 채 저를 봤습니다. 누군데? 저는 기자증을 보여줬어요. 김기철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미선의 손이 멈췄어요. 담배를 재떨이에 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이름 오랜만에 듣네. 왜 찾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기철이 제 매형이라고 말했어요. 실종된 지 10년이 됐다고 했죠. 강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그때 일. 나도 충격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강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언니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어요. 강미선이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태림그룹을 이길 순 없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강미선이 피식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진실. 진실이 뭔지 알아요. 김기철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빚 때문에 고생했지만 가족을 사랑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림그룹 놈들이 김기철을 이용했어요. 금괴를 나르게 했죠. 작은 상자에 담아서 배로 실어 나르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했나요? 1년쯤 됐을 거예요. 김기철은 처음엔 돈 때문에 했어요. 빚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중엔 괴로워했죠. 왜요? 강미선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양심 때문이죠. 불법인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손을 떼려 했어요. 여기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랬더니요. 며칠 뒤 오동민이 왔어요. 여기로. 김기철을 찾으러 왔죠. 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동민이 김기철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1시간쯤 지나서 김기철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망가져 있었어요. 맞은 거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김기철은 울고 있었어요. 저한테 말했죠. 가족을 위협받았다고. 오동민이 아내와 딸을 건드릴 거라고 했대요. 강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이 번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김기철을 못 봤어요. 소식도 끊겼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 순 없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정에서요. 강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태림그룹한테 찍히면 끝이에요. 제발요. 당신 증언이 필요해요. 강미선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못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강요할 순 없었어요. 발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언을 얻긴 했지만 강미선은 법정에 서지 못할 겁니다. 물증이 필요했어요. 증언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보트 창고로 가자고 했어요. 준혁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카메라, 녹음기, 손전등. 필요한 것들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론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언니 사진을 꺼내봤어요. 웃고 있는 언니 얼굴이었습니다. 기다려 언니. 내일 진실을 찾을게. 반드시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도 했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10년 동안 찾던 답을 드디어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검은색 차를 몰고 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올라타며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죠. 보트 창고는 포항항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외진 곳이었어요. 차로 30분쯤 걸렸죠. 도착하니 낡은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사람 손길이 오래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긴가 봐. 준혁이 차를 세웠어요. 저희는 내려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녹이 슬어서 약해 보였습니다. 준혁이 공구를 꺼내 자물쇠를 끊었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창고 안엔 먼지가 자욱했어요. 오래된 배 부품들과 밧줄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엔 작은 보트가 덮개에 씌워진 채 방치돼 있었어요. 여길 뒤져보자. 준혁과 저는 창고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서영아, 이것 봐. 준혁이 보트 옆 바닥을 가리켰어요.
손전등을 비추니 얼룩이 보였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얼룩이었어요. 혈흔 같아 보이는데 저도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오래된 핏자국이 분명했어요. 바닥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해. 저는 카메라를 꺼내 여러 각도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언니의 피일까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보트 밑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어요. 녹슨 조각이었지만 금색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금괴 조각 아닐까? 준혁이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 증거로 쓸 수 있겠어. 저는 비닐봉지에 조각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색했어요. 창고 한쪽에 낡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해상 운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10년 전 날짜가 적힌 선박 운항 일지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언니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일지엔 금괴 운반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오동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찾았다. 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면 증거로 충분해. 경찰에 제출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겁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과 저는 서로를 봤어요. 누가 온 겁니다. 숨어야 해. 저희는 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을 껐어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2명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 누가 왔었어? 자물쇠가 끊어져 있어. 남자 목소리였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찾아봐. 뭘 가져갔는지 확인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이건 오동민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오동민이 직접 온 겁니다. 준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였죠. 남자들이 창고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곳저곳을 비췄어요. 책상 서랍이 열려 있어. 서류를 가져간 것 같은데. 오동민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누가 여길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여자 기자일 거야. 이서영. 제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동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찾아서 처리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죽이겠다는 뜻이었어요. 남자들이 창고를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한참 후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나가자. 위험해. 저희는 서둘러 창고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준혁이 시동을 걸었어요. 경찰서로 가야 해.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요? 차가 달리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마. 준혁이 말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기계음 같았죠. 이서영 기자님. 누구세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수첩을 봤죠. 언니가 남긴 수첩. 그게 금괴 장부예요. 숫자는 무게와 가격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알죠? 보트 창고에서 증거를 찾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요트예요. 오정수 회장의 개인 요트. 거기서 언니를 죽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기 있었어요. 숨어서 봤어요. 오동민이 언니를 때렸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나비 손수건 기억하세요. 언니가 저한테 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나비 손수건. 어머니가 조카 미니를 위해 수놓아준 손수건이었어요. 나비 문양이 들어간. 미니야. 너 미니구나. 상대방이 흐느꼈습니다. 이모. 저예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니가 살아있었어요. 제 조카가 살아있었습니다. 준혁이 차를 세웠어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나, 어디 있어? 지금 어디야? 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어 있어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위치 말해줘. 미니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포항 외곽의 한 여관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금방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준혁을 봤습니다. 미니예요. 제 조카가 살아있어요. 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자. 데리러 가자. 차가 다시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기다려 미나. 이모가 간다. 이젠 안전할 거야. 10년 만에 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제 조카가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미니의 증언과 제가 찾은 증거로요. 오정수와 오동민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주변은 한적했고 간판도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뛰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미니가 말한 203호 앞에 섰죠.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미나 이모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였죠. 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여인 얼굴에 긴 머리. 눈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니였습니다. 제 조카 미니. 문이 열렸습니다. 미니가 제 품에 안겼어요. 둘 다 울었습니다. 준혁도 뒤에서 눈시울을 붉혔죠. 미니는 18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모습은 더 어려 보였습니다. 마른 몸에 어두운 눈빛. 10년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니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숨어 살았던 게 분명했죠. 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천천히 말해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니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빠가 저와 엄마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어요. 항구였어요. 큰 요트가 있었죠.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요트에 오르라고 했어요. 왜 거기 갔는지 아니? 아빠가 말했어요. 오정수 회장을 만나러 간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끝날 거라고 했어요. 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요트에 올랐어요. 안엔 오정수 회장과 오동민이 있었어요. 둘 다 차가운 표정이었죠. 아빠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더 이상 일 못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우릴 그냥 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오정수 회장이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죠. 내가 경찰에 가면 너희 가족 모두 죽는다고. 아빠가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오동민이 다가왔어요. 아빠를 때렸어요. 미니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를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오동민이 엄마도 밀쳤어요. 엄마가 난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피가 났어요. 많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아빠가 울부짖었죠. 오동민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오정수 회장이 소리쳤어요. 빨리 처리하라고. 오동민이 엄마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졌어요. 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오동민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아빠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빠도 바다에 던졌어요. 저는 숨어 있었어요. 캐빈 안쪽에. 아빠가 숨으라고 했거든요. 처음부터요. 뭔가 잘못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았구나.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수 회장이 말했어요. 애는 어디 있냐고. 남자들이 저를 찾았어요. 하지만 전 캐빈 구석짐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요트가 항구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전 한참 후에 나왔죠. 그리고요. 도망쳤어요. 무서웠어요. 경찰에 가고 싶었지만 오정수 회장 말이 떠올랐어요. 경찰도 자기 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숨어 산 거예요.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저기 떠돌았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이모가 조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연락한 거구나. 네. 이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0살도 안 된 나이에 부모가 죽는 걸 보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미니 증언이 있으면 오정수를 기소할 수 있어. 하지만 안전을 보장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에 가야 해. 하지만 포항 경찰은 안 돼. 서울로 가자. 검찰에 직접 고발할 거야. 준혁이 동의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로서 동행할게. 미니를 보호할 방법도 찾을게. 저희는 짐을 챙겼습니다. 미니는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니가 말했습니다. 이모, 요트 이름 기억해요. 블루오션이었어요. 오정수 회장 개인 요트예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블루오션. 범죄 현장이 그곳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안전가옥에 미니를 숨겼어요. 준혁이 알고 있는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준혁과 함께요. 고위 검사를 만났어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보트 창고에서 찾은 혈흔 사진, 금괴 조각, 운항 일지, 그리고 미니의 증언 녹음 파일. 검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신청하겠습니다. 며칠 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는 취재팀을 꾸렸어요. 현장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저도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보트 창고였습니다. 감식팀이 투입됐어요. 바닥에 혈흔을 채취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를 했어요. 자외선을 비추자 바닥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혈흔이 곳곳에 있었어요. 감식관이 말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혈흔입니다.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카메라로 현장을 찍었어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요트 계류장이었습니다. 블루오션을 찾았어요. 크고 하얀 요트였습니다. 감식팀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갑판을 조사했습니다. 난간 부분에서 오래된 페인트 자국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긁어낸 흔적이었습니다. 감식관이 샘플을 채취했어요. 캐빈 안쪽도 조사했습니다. 루미놀 반응을 했죠. 바닥 한쪽에서 희미한 반응이 나왔어요. 혈흔입니다. 청소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네요. 증거가 속속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오정수 회장이 체포됐습니다. 자택에서였어요. 회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동민도 회사에서 체포됐어요.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동민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죠. 오동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동민은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이긴 거예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오동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당신들이 진 거야. 저는 곧바로 방송국으로 돌아갔어요. 특별 취재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나갔습니다. 태림그룹 회장 일가의 금괴 밀수와 살인 사건.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밝혔다고, 언니 가족의 억울함을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엄마 아빠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그럼 편히 쉴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됐지. 약속 지켰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빽빽이 들어찬 모습이었죠. 저는 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이모가 옆에 있어.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들어왔죠. 오정수 회장과 오동민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오정수는 수척해져 있었고 오동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증오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10년을 고통받았어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금괴 밀수, 살인, 사체 유기, 증거인멸. 죄목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정수의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했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트 창고에서 채취한 혈흔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 언니 이서윤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요트에서 나온 혈흔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금괴 조각도 제출됐어요. 성분 분석 결과 밀수품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운항일지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오동민의 서명이 있었고 날짜도 일치했어요. 그리고 결정적 증인이 나왔습니다. 미니였어요. 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요트에서 무슨 일을 목격했습니까? 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동민이 엄마를 때린 것, 바다에 던진 것, 아빠도 같은 방식으로 죽인 것.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미니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오정수 회장이 명령했어요. 처리하라고.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변호인이 반론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억이 정확할 리 없다고. 10년이나 지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의 기억을 매일같이 떠올리며 살아왔습니다. 트라우마는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증인도 나왔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사건 당시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어요. 저는 매 공판마다 참석했습니다. 기사도 썼죠. 강미선도 결국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검찰이 설득했어요. 매형이 오동민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대양물산 직원이었던 사람도 나왔어요. 금괴 밀수 조직의 실체를 증언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쌓이며 오정수와 오동민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마지막 공판이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었어요. 오정수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동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오정수는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미니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피고인 오동민은 살인 방조 및 증거인멸 등으로 징역 25년에 처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오정수와 오동민이 법정을 나갔어요. 오정수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걸 믿습니다. 언니와 매형이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민희도 한마디 했습니다. 부모님 사랑해요. 이제 떳떳하게 살게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갔습니다. 태림그룹 사건 최종 판결.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저는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10년간의 진실 추적 과정을 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상도 받았어요. 올해의 탐사보도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용기 낸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민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김민희로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쳤어요. 합격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민희와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영화도 봤어요. 잃어버린 10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희가 말했어요. 이모, 포항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그래, 가자. 저희는 포항으로 갔습니다. 언니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 땅이었어요. 민희가 꽃을 놓고 절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억울함을 풀었어요. 편히 쉬세요.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하지만 약속 지켰어. 민희도 잘 지킬게. 납골 땅을 나와 바다로 향했습니다. 호미곶이었어요. 상생의 손 조각상이 있는 곳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민희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내일 여기서 일출 보면 안 돼요. 좋지.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저희는 다시 호미곶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태양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민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고마워요.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저는 민희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민희가 용기 내준 덕분이야. 우리 함께 잘 살자. 태양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채웠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끝이 있다고.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고요. 언니와 매형은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겁니다. 민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요. 저도 기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게 제 소명이었어요. 상생의 손 조각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희와 함께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어요. 저희는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등을 비췄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요. 멋진 꿈이야. 꼭 이루렴. 민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0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날을 향해서요. 언니, 이제 정말 안녕. 우린 잘 살 거야. 꼭 잘 살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정의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겼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찬 시작이었죠.